진짜 이거 충격적입니다. 백 기자가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그 공주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근데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3개월 후에 출소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재소자였는데 당시에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 3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무기수였던 한 수감자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동료 수감자들은 망을 보면서 범행에 가담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 관련 그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가해자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던 무기수 최모 씨였는데 이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젊었어요. 근데 그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최모 씨는 예전에 사건반장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그 예. 당시에. 지금 예전에 혹시 그 금 직거래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 100돈을 직거래를 하면서 금 가지고 나온 사람을 살해하고 이제 금을 지금 탈취했던 범행 당시 네, CCTV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건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한다라면서 질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범이 시켜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있지도 않은 공범이었습니다. 예. 가상의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범행을 계획한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징역 40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제 저렇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더라도 갱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해서 징역 40년에서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상향에 선고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 빚을 져가지고 금을 직거래하겠다고 그 상대방을 불러내가지고 앞서 보신 그 CCTV 영상에서 이게 둔기로 막 사람을 때리니까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는데도 거기다 계속해서 폭행을 해서 결국 살해를 했던 그 사건이었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번 방의 집주인. 보통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그 교도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장기 복역수라든지 아니면 중지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무기 같은 거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은 그 교도소 그 방의 주인이거든요. 예. 그 좌우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젊은 사람한테 아마 그런 거를 집주인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교도관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야간에 이제 한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순찰을 돌지를 못하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중에 있던 이런 무기수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오래된 사람을 선임시키거든요.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방장인 거죠? 그게 방장이죠. 예. 방장은 또 그런 어떻든 그 방에서 최고 대빵이라고 그러도 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들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일부러 놓은 사실은 그걸 묵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니면 중범죄인 이런 무기수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런 권한 받은 사람들이 거의 자기가 집주인처럼 자기가 최고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게. 그걸 그렇군요. 척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교도소 안에서 새로 누구 방에 딱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들어오면은 야, 뭐 신고식 해봐. 막 그러면서 막 뭐 마음에 안 들면 담요 덮어놓고 막 이렇게 인디안 밥 하듯이 막 폭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교도소를 안 갔기 때문에 실습은 못했어요. 예. 저도 듣기만 한 거죠. 아마 장애 투사 이런 건안 앵커님도 하셨어요? 영화는 봤죠. 예. 영화는 봤지만 실제적으로 교도소 살다가 나온 친구들 만나서 이게 들어보면은 거기에 있던 빵 주인,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그렇게 대우도 받고 폭력을 행사해도 쉬쉬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드러내놓고 가서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말은 못해도 그래도 그런 부조리라든가 그런 비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무기수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진짜 27살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막 행세를 했을 정도면 쟤 무기수래. 이러면 쟤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막 다들 약간 좀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서열을 위해서 소문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폭 출신이라고 하더라. 3명을 죽여서 묻었다더라. 또 집안이 공주의 유지라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웃긴 것이
이 공주교도소에 네. 입감이 되기 전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면서요? 예, 공주교도소는 형이 이제 확정된 후에 이제 사는 교도소로 보이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는 대전교도소에서 재판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뭐 무기징역 40년 받고 무기징역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좀 착해 보였다라고 해요. 동료 보면 동료에게 따르면 눈에 띄는 것 없이 얌전하고 반성하는 태도고 자주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위로도 했는데 공주 오면서는 무기징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오자마자 첫 등장 예사롭지 않았는데 운동한다면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권투 연습하면서 왕처럼 군림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기수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교도소 안에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무기수가 다 저러지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 그 이 사람이 젊은데 무기수니까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뭐 빵주인, 집주인 이거 하면서 상당히 좀 위세를 벌렸고 소문이 또 이상하게 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팀장님 지금 돌변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1심, 2심 재판이 계속 진행될 동안에는 반성합니다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하다가 이제 그냥 무기징역 꽝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이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본성이 나온 거죠.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구치소입니다. 미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좀 낮게 형을 받기 위해서는 선처도 바라고 반성문도 쓰고 잘 보려고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위장을 했던 게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본성이 나왔는데요.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구하고 흉폭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년 이상만 복역하게 되면은 가석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 하니까 자기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잔인한 그 본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또 이렇게 피해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단순하고 또 이 사람이 좀 우발적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이 뭐 지금 사람도 이렇게 폭행을 해서 결국 이 출소 3개월을 남겨둔 이 피해자를 뭐 사망하게도 했지만 그 피해자의 가족들 돈까지 뭐 어떻게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정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잔인한 가혹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몽둥이나 뭐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고 빨래 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하고 또 충격적인 건 방관했던 나머지 2명은 폭행을 넘어서서 이 페트병 같은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팔팔 끓는 물을 붓고 그걸 머리 정수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 정도의 가혹행위를 해서 머리에 화상까지 입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나름 이 안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 그래서 특별 그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별일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자 박모 씨가 본인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같은 방에 있는 최땡땡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영치금 20만 원 정도 최땡땡의 세상에.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아이고. 이상하게 우표를 좀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교도소 수감자사에서는 우표가 현금처럼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표를 많이 산 거 왜 많이 샀을까요? 이 최 씨에게 상납해야 돼서 많이 샀었을 세상에.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영치금 이 상납 압박에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정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팀장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보통 이렇게 뭐 딱 들어가면은 집단 폭행을 당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멍이나 이런 상처는 몸에 남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렇게 해서 쟤 왜 상처가 있지? 이렇게 보면은 추궁을 하면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폭행을 드러나지 않게 몸속으로 때리는 범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안 나게 때릴 수도 있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부딪혔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문제는 교정본부에서는 특권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도관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묵인하는 거다. 맞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인하고 또 피해자가 사실상 그 방에 생활하면서 신고하기도 힘들어요. 비상벨이 있다고 합니다. 꽉 누르면은 30초 안에 기동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피해당했다고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눌러요. 이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정본부에서는 아마 그 재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특권을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일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 한 명이 재수사 120명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니 120명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일단 뭐 사실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그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일 거라고 믿고 싶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형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문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을 정하지 않는 형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 반대말입니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다른 게 종신형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종신형. 종신형은 뭐 미국 법제 많은 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고요. 만약에 새롭게 살인죄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무기 아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무기에서 또 다른 범죄가 났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을까. 가석방 사실은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한 30년 정도 있으면 가석방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이 사람은 좀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